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26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의 새벽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오신 이웃 할머니들의 정겨운 인사소리까지. 호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월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30만 원이 넘는 호주 연금을 받으면서도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1998년 저희 가족이 호주로 떠난 것은 IMF 경제위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고 두 아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제일 큰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호주에 가서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동생도 같이 데려가면 좋겠다고. 솔직히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못하는 50대 중반의 저희 부부가 어떻게 외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과 한국에서의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니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998년 가을 저희는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관리직이었지만 호주에서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저는 한인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발음이 안 되고 호주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웠죠. 그래도 아이들이 점점 호주 생활에 적응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큰아들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둘째는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몇 년 후에는 둘 다 호주 회사에 취직하고 영주권도 받았죠. 그리고 각각 현지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호주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많이 답답했어요.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남편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죠. 6개월간의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들 눈치도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의존적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25년간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67세부터 호주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 몫까지 합치면 월 4,000달러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집도 이미 다 갚았고 의료비도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허전했어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이 컸어요. 아들들은 이제 완전히 호주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한국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을 더 좋아하고. 손자 손녀들은 아예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그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그냥 평범한 날처럼 지나갔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에 한국 전통 음식을 해주려고 하면 고마워는 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자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40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들이었는데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떠났을 때만 해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지하철도 깨끗하고 병원도 좋아지고 뭔가 모든 게 편리해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매일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만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호주에서도 한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저처럼 이민 온 사람들이라 항상 한국 이야기만 하고 그리워하기만 했거든요.
진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그리워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의사와 대화하는 게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복잡한 증상을 설명할 때나 약물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기가 힘들었죠. 한국어로 의사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국 방문이 완전히 막혔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다녀왔는데 3년 동안 전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화상통화로만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뉴스를 보면서 지냈는데 한국이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경제도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부러웠어요. K에서 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을 보니 괜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 있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어요.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한국이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카페 거리도 이쁘고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의료시설도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어요. 호주에서 받는 연금 $4,000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3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의료비도 호주보다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이랄까 정신적인 안정감이랄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말에 아들들에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반대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좋은 연금 받으면서 왜 굳이 한국에 가시려고 해요? 한국은 의료비도 비싸고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둘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나이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가끔 한국 여행이나 다니시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물론 아이들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이에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호주에 있는 집을 정리했어요. 25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지만 과감히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잠깐 살았던 추억이 있어서예요. 서울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부산은 바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해서 노후에 살기 좋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해운대 근처에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연금 문제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호주 연금은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한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2024년 4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26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한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6년 전에는 없던 터널도 많아지고 기차도 정말 빨라졌더라고요. 3시간도 안 되어서 부산에 도착하니 마치 꿈 같았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신기한 연속이었어요. 요즘 한국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마트에서도 계산을 셀프로 하라고 하고 버스도 카드로 찍어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 배달도 시키고 정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웃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며칠 후에는 다른 이웃 할머니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파트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채소도 키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전통시장도 가고. 호주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병원 갈 때가 제일 편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당뇨 약이 떨어져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호주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의학 용어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 의료비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당뇨 검사하고 약 처방 받는데 3만 원도 안 들었어요. 호주에서는 연금 덕분에 무료로 받긴 했지만 원래 가격은 훨씬 비쌌거든요. 6개월 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니까 더욱 저렴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호주에서도 한인마트에서 한국 재료를 사서 요리했지만 역시 본토의 맛과는 달랐어요.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채소들로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니까 정말 옛날 어머니 손맛이 나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도 정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하시더니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이거 호주에도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그런 정겨운 대화가 정말 그리웠던 거였어요. 찜질방도 처음 가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호주에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할머니들이 데려가서 같이 때도 밀고 사우나도 하고. 그 뜨거운 찜질방에서 할머니들과 수다 떨면서 식혜 마시는 그 맛이란. 이런 게 바로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요. 노래방도 갔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갔는데 옛날 가요를 부르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부산에 왔어요. 어머니가 혼자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밝아 보여요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재미있었거든요. 이웃들과 인사 나누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칠 있으면서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더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의료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 때는 둘째 아들 가족도 모두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부산에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감천문화마을도 가고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제가 직접 김밥도 싸서 피크닉도 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그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니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호주에 있는 한인 친구들과 화상통화할 때마다 한국 생활을 자랑하곤 해요. 어디 갔다 왔다, 뭘 먹었다, 이웃들과 뭘 했다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졌어. 나도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전보다 빠듯해졌어요. 호주 연금 4,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30만 원 정도인데 환율 변동도 있고 송금 수수료도 있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것저것 지출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 이웃들과 만나는 즐거움,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연금보다 더 소중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고 동네 자원봉사도 나가고 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에도 다니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같은 수업을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라 공통점이 많아서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요. 지난달에는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호주에서의 26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경제적 안정이나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내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도 배워요. 물론 아직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도 익혀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워요. 배우는 재미가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해외 거주 동포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고 새로운 환경 적응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호주에서 넉넉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요로워요. 고향의 의미도 새삼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곳, 내가 진짜 나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26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우니까요. 아들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줘요. 때때로 한국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26년 전 막막한 마음으로 떠났던 고향에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용기 있는 선택에 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3살 김일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이 순간에도 제 작은 푸드트럭에서는 오늘 장사 준비를 마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빨래방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1살이던 제가 처음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고 2살배기 딸 하나를 키우며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부풀어 오른 눈으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설거지 물에 오래 담가둔 손이 부르튼 것도 모자라 세제 알레르기까지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무작정 은행에 찾아갔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둔 800만 원과 대출 1200만 원, 총 2000만 원으로 동네 상가 한 칸을 얻어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열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시작한 거죠. 처음 며칠간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안쓰러워하시며 아직 동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라고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한두 명씩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장 한 벌 맡기고 가시는 분, 겨울 코트 가져오시는 분, 조금씩 단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행복해했어요. 손이 더 이상 상하지 않으니까 깨끗해진 옷을 보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의 일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요. IMF 때도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새 옷을 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 롱코트, 울 소재 의류들이 하루에 50벌씩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월 매출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나올 때는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딸도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으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얼룩이든 빼는 방법을 알았고 어떤 소재든 상하지 않게 다루는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단골 고객분들도 저를 믿고 비싼 옷까지 맡겨주셨어요. 하지만 2010년경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캐주얼해지면서 정장 수요가 줄어들었고 집에서 세탁할 수 있는 소재의 옷들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여전히 월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었고 단골 고객들도 꾸준히 찾아와 주셨거든요. 진짜 문제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정장을 입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회식이나 모임도 없어지니까 외출복에 대한 수요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첫 달 매출이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두 번째 달에는 그것도 안 되고 세 번째 달부터는 하루에 손님이 2~3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여러 위기를 겪어봤지만 항상 이겨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020년 겨울 보통 가장 바빠야 할 시기인데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어요. 월세 8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 30만 원, 기계 리스료 40만 원, 최소한의 고정비만 해도 월 150만 원이 나가는데 매출은 100만 원도 안 되니까 매달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그 말이 2020년에도 28년 전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2021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백신이 나오고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재택근무가 정착되고 편한 옷을 입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수요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2022년 2월 저는 3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젊은 시절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던 모습, 딸이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하던 모습, 단골 고객들과 인사 나누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끝나는구나.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3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취업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노후만 보내기에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퇴직금과 예금을 거의 다 썼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제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알아보고 마트에서 하는 일도 알아보고 택배 상하차 일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있다고 해도 하루 8시간씩 서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푸드트럭 이야기를 봤어요. 50대, 60대 분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푸드트럭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옷 세탁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요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면 끓이는 것 정도가 전부였고 장사 경험은 있지만 음식 장사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거든요. 고민을 하던 중에 딸에게 전화로 얘기했어요. 아빠가 푸드트럭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되나요? 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저는 아직 뭔가 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일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냥 앉아만 있기가 답답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아직 건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결국 딸도 제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푸드트럭이 뭔지부터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푸드트럭은 허가받은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차량 개조 비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든다는 것, 위생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팔 것이냐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 결과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파는 분식 푸드트럭으로 결정했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좋다고 했어요. 둘째,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손님층이 넓을 것 같았어요. 결정을 내린 후에는 요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보면서 혼자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떡이 너무 질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양념이 짜거나 밍밍하거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매일 연습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이웃분들께 맛을 봐달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제법 맛있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푸드트럭 제작 업체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견적을 받아보니 기본적인 분식 푸드트럭을 만드는데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가게 정리하면서 나온 돈과 적금을 해약한 돈으로는 부족해서 결국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63살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겨우 받을 수 있었어요. 2022년 8월 드디어 제 푸드트럭이 완성됐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일순의 분식이라고 적힌 간판이 달린 작지만 알찬 제 새로운 터전이었어요. 트럭을 처음 받았을 때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제가 이제는 바퀴 달린 가게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정작 영업을 시작하려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은 아무 곳에서나 장사할 수 없었거든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곳들을 알아봤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쉽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우연히 지역 축제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동네 가을 축제였는데 3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서 푸드트럭 8대를 모집했거든요. 신청서를 내고 면접을 봤는데 다행히 선정됐습니다. 2022년 10월 드디어 첫 영업을 시작했어요. 손님이 올까봐 떨리기도 하고 맛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날 오전 10시 문을 열고 준비를 끝냈는데 11시쯤 첫 손님이 오셨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더니 한 입 드시고는 맛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일로 받는 첫 번째 칭찬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매출이 18만 원 나왔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25만 원, 셋째 날에는 30만 원이 나왔어요. 3일 축제가 끝났을 때 총 매출이 73만 원이었는데 재료비와 축제 참가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45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축제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다음에 어디서 장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장터를 여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벼룩시장과 먹거리 장터를 여는 곳이었는데 푸드트럭도 받는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하루 참가비가 3만 원이었어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마땅한 곳이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첫 토요일에는 매출이 12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참가비와 재료비를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메뉴를 좀 더 다양하게 늘렸어요. 김밥도 만들어 팔고 핫도그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단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번 와주신 분들께는 서비스도 조금씩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사탕도 주면서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저씨, 지난주 떡볶이 맛있었어요. 김밥도 맛있던데 오늘도 가져가야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겨울에는 장터가 없어서 잠시 쉬었다가 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토요일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4번 하루에 15만 원씩 벌면 월 60만 원인데 푸드트럭 할부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공장 앞에서 점심시간에 장사하는 푸드트럭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몇 군데 공장에 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한 곳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였는데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공장 앞에 주차하고 장사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에 가서 오후 1시까지 영업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직원분들이 신기해 하셨어요.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올해 63살이고 30년 동안 빨래방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해서 이 일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들 신기해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많이 시켜 먹을게요. 젊은 직원분들은 처음에 관심 없어 하시다가 떡볶이 맛을 보신 후에는 단골이 되어 주셨어요. 특히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 맛있다고 하시면서 자주 찾아주셨습니다. 공장 앞 장사가 안정되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평일 5일 동안 하루 평균 8만 원씩 40만 원, 토요일 아파트 장터에서 15만 원,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재료비와 기름과 참가비 등을 빼면 순수익이 120만 원 정도 됐어요. 푸드트럭 할부금 월 35만 원을 제외하면 85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하기에는 빠듯하지만 혼자 사는 63살 노인에게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입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10시에 트럭에 올라타서 공장으로 가는 일상이 충실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빨래방 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푸드트럭은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아저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떡볶이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내일도 나와요?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줬습니다. 2023년 가을 푸드트럭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공장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직원들이 아저씨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회사에서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점심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제가 매일 와서 장사하는 대신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직원 식당 옆에서 분식 코너를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었어요.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수입도 보장되는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푸드트럭의 장점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데 한 곳에 고정되면 그런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제안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이 트럭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공장 앞에서, 토요일은 아파트 장터에서,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메뉴도 조금씩 바꿨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빙수를 추가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호떡과 붕어빵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요. 아저씨가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 내놓으시네요. 호떡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온 날이었는데도 공장에 갔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운전해서 도착했는데 직원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저씨 이런 날씨에 왜 나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한 젊은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안 오시면 점심이 심심해요. 떡볶이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올해 3월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공장에서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는데 제가 간식을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떡볶이와 김밥, 튀김을 50인분 준비해서 납품했는데 신입사원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회사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종 연락이 왔어요. 생일 파티나 회식 후 간식으로 주문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일을 못할 이유는 없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무거운 재료들을 옮기고 트럭 청소까지 하다 보면 저녁에는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움직이니까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 빨래방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보다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30년 전 첫 창업할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고 막막했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결국 30년을 버텨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푸드트럭을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빨래방 전성기만큼 벌지는 못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새로운 손님을 만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새로운 곳에서 장사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할 때의 기쁨은 빨래방에서 깨끗해진 옷을 건네줄 때와는 또 다른 만족감을 줘요. 무엇보다 아직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푸드트럭 사장님들과도 친해졌어요. 같은 아파트 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도움도 주고받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저보다 젊으시지만 나이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민망하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해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우선 올해 안에는 푸드트럭 할부금을 모두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달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업 범위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해요. 다른 공단이나 대학교 앞에서도 장사해보고 싶고 지역 축제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메뉴도 더 다양하게 개발해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배워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많거든요. 첫째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60이 넘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 동료 사장님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어요. 맛있다고 해주는 한마디, 비 오는 날에도 찾아와 주는 단골 손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었거든요. 넷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30년 동안 같은 일만 하다가 완전히 다른 분야로 뛰어드는 게 쉽지 않았지만 막상 해보니 새로운 경험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가끔 예전 빨래방 단골이었던 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김 사장님 푸드트럭 한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서 사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작은 푸드트럭은 내일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떡을 정리하고 양념장도 미리 만들어 두고 김밥 재료도 손질해 두었어요. 내일 또 어떤 손님들을 만날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됩니다.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도 소중했지만 지금 이렇게 바퀴 달린 작은 가게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이 시간들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제게서 30년의 업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주었습니다. 만약 빨래방이 그대로 잘 됐다면 저는 평생 그 일만 하다가 끝났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63살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더 넓은 곳에서 장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새로운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보람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작은 푸드트럭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와도 63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일순의 분식 푸드트럭을 찾아와 주세요. 정성껏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35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며 401k에 150만 달러를 모았던 저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확신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1985년 30살의 나이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고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전자공학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는 제가 원하는 기술 분야에서 꿈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직장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죠.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꿈이요. 첫 직장에서의 연봉은 45,000달러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파트 렌트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에 가능한 한 많이 넣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기로 했죠. 회사에서는 제가 401k에 넣는 돈의 50%까지 매칭해 주었습니다. 즉 제가 6%를 넣으면 회사에서 3%를 더 넣어주는 식이었죠. 저는 항상 최대 한도까지 넣었습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401k 기여금도 같이 올렸고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활용했습니다. 20대에 결혼한 아내는 한국에서 만난 대학 동창이었는데 저와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내도 회계사 자격을 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우리는 절약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인 가정들이 큰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살 때도 우리는 작은 콘도에서 10년을 더 살았고 일본차 한 대로 가족이 함께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저희를 구두쇠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몇 년간은 연봉이 1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이직도 했지만 항상 401k는 꼬박꼬박 롤오버해서 한 계좌로 관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장기 투자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죠. 2015년 60세가 되던 해에 저는 은퇴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01k 잔액이 110만 달러 정도였는데 65세까지 5년을 더 일하면서 최종적으로 150만 달러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부부가 월 4,000달러 정도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은퇴 관련 책들을 읽었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도 상담을 했습니다. 4% 룰이라는 게 있더군요. 은퇴 자금의 4%씩 매년 인출하면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150만 달러의 4%면 연간 6만 달러, 월로 계산하면 5,000달러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정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2020년 드디어 6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란스러웠지만 저희 401k는 목표했던 150만 달러를 넘어 155만 달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3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했고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메디케어 자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35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에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월 6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35년간 바쁘게 살아오느라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저희는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무료함과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동부로 남부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30만 달러에 산 집이 150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재산세만 월 1,2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HOA 비용까지 합치면 주거비만으로도 월 1,500달러가 들어갔죠. 식료품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점심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하루 세 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 먹으려면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는데 물가가 한국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8달러, 한국 쌀 20파운드가 40달러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2022년 저희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는데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고 특히 처방 약값이 엄청났습니다. 아내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월 약값만 2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둘째는 문화적 그리움이었습니다. 35년을 살았어도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산과 들, 고향의 음식과 정서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도 있었지만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저렴하고 특히 의료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월 5,000달러로 살던 생활을 한국에서는 3,000달러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이 서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에 집을 팔았습니다. 150만 달러에 팔렸는데 부동산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제하니 실제로 손에 남은 돈은 14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401k 155만 달러와 집값 140만 달러, 그리고 기타 저축까지 합쳐서 총 320만 달러의 자산을 갖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023년 봄, 저희는 3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주거 문제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미국 못지않게 비쌌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좋은 지역의 40평대 아파트는 15억에서 20억을 호가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저렴하지만 병원이나 문화시설 접근성을 생각하면 서울 근처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 12억을 주고 35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미국의 150만 달러짜리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생활비였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 한 끼가 15,000원, 저녁에 고기 한 번 먹으면 4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미국의 HOA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까지 합치면 겨울에는 월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보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38년을 살다 온 저희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의료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병력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저도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6개월을 기다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돈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당뇨 때문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룻밤 입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월 7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아마 해외 자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적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미국에서 살던 저희에게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은행 업무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게 인터넷이나 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공인인증서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고 주차비도 앱으로 내야 하고 배달도 앱으로 시켜야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38년 전과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려 해도 다들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웃끼리 간단한 인사라도 나눴는데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38년 동안 영어를 쓰다 보니 복잡한 한국어 표현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의학 용어도 어렵고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월 5,000달러로 살던 생활을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환율을 고려하면 월 6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온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자주 볼 수 없게 된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저희는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적응해 보려고 더 노력할 것인가.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401k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세금 문제가 복잡했던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세무사 비용만으로도 연간 5,000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2023년에는 달러당 1,300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손실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싸긴 했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으로 온 것 자체가 실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로 살아보지도 않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미국의 집을 성급하게 판 것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정도 임대를 주고 한국에서 살아본 후 결정했다면 지금처럼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값은 더 올랐고 임대 수입도 월 4,000달러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결정으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녀들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이 고향이고 저희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화합보다 개인적인 로망을 우선시한 것이 후회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의료비가 싸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돈에만 매몰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35년간 401k의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관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은퇴자금 모으기에만 매달렸던 것이 후회됩니다. 15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모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6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주거 문제가 있고 한국에 남으면 적응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01k에 150만 달러를 모으는 것보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지만 여기 무이네에서는 모래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천연 알람 시계가 되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붉은 모래 언덕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인데도 신기해요. 60년 넘게 한국에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베트남 무이네의 작은 펜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니. 제 이름은 김성문이고 올해로 65세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아내와는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고 두 아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베트남에 온 건 2년 전이었어요. 그땐 그저 여행차 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다들 놀라죠. 왜 하필 베트남이에요? 무이네가 어딘데요?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도 가끔 신기해져요. 3년 전만 해도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저 전쟁이 있었던 나라, 쌀국수가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베트남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이네는 베트남 남동부에 있는 작은 해변 도시예요. 호치민에서 버스로 5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죠. 관광객들에게는 모래 언덕과 요정의 샘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고 음식은 입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마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퇴직 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만 했거든요. 교직에 있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는 일이 많았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퇴직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에 돌아갈 이유가 있었는데 혼자 남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저녁이면 빈집에서 혼자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가끔 연락해서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베트남 여행 프로그램을 봤어요. 무이네라는 곳에 모래 언덕이 나오는데 마치 사막 같은 풍경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몇 번 가자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돈 아깝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외국에 가냐 하면서 거절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은 일이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함께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꼭 가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65세에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권도 처음 만들어야 했고 비행기 표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여행사에 맡겼어요.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후덥지근한 날씨와 낯선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 순간 내가 왜 이런 곳에 왔나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무이네에 도착했을 때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붉은 모래 언덕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지프를 타고 모래 언덕을 올라가면서 아,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얀 모래 언덕에서 해돋이를 보는 순간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면서 모래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물론 처음엔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무인해에 머물면서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인해는 관광지이면서도 조용한 곳이에요. 해변을 따라 리조트들이 있지만 시끄럽지 않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생활비가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했습니다. 제가 받는 교직원 연금이 월 28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넉넉하게 살기가 어려웠어요. 부산의 원룸 월세만 해도 50만 원이 넘고 생활비까지 하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무인해에서는 280만 원이면 상당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작은 펜션 월세가 50만 원 정도, 식비는 한 달에 70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국에서 몇 달을 더 보냈지만 자꾸 무인해 생각이 났어요. 특히 모래 언덕에서 본 그 평화로운 풍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반대가 심했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갑자기 왜 베트남에서 살겠다고 해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왜 굳이 그런 곳에 가려고 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이 똑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공원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러다 잠들고 또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그런 생활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에 갔을 때는 아예 정착할 생각으로 갔어요. 짐도 최소한으로만 챙기고 필요한 건 현지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어서 발음이 어렵고 같은 단어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가격을 물어봐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산할 때마다 헤매는 일이 많았습니다. 음식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베트남 음식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서 자극적이고 쌀국수도 처음엔 별로였어요. 김치와 된장찌개가 그리워서 눈물 날 때도 많았습니다. 외로움도 컸어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관광으로 온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워서 말을 걸곤 했는데 그들은 며칠 있다가 떠나버리니까 더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모래 언덕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특히 펜션 주인 아저씨가 참 친절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아저씨 덕분에 현지 마켓도 알게 되고 저렴한 식당들도 알게 되었어요. 무인해의 매력은 모래 언덕만이 아니에요. 해변도 정말 아름답고 특히 일몰이 장관입니다. 매일 저녁 6시쯤 되면 해변에 나가서 일몰을 구경하는데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곳 사람들의 순박함도 좋아요. 관광지다 보니 외국인들에게 익숙하고 대부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물론 가끔 바가지를 씌우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래 언덕을 바라보고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펜션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일몰을 보러 나가고 이런 생활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일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들이 베트남으로 저를 보러 왔어요. 처음엔 아버지를 데려가겠다는 각오로 온 것 같았는데 며칠 머물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한국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했다는 것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우울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루가 끝나길 기다리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로운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복잡한 서류 업무는 여전히 힘들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많고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보다는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65세에 이런 모험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사 시절에는 항상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작은 모험이에요. 요즘은 베트남어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간단한 인사말이나 숫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가격 흥정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유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해졌습니다. 음식도 이제는 베트남 음식이 더 입에 맞아요. 쌀국수의 깊은 맛을 알게 되었고 반미도 정말 맛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끔 한국 음식이 그리우면 인터넷으로 라면을 시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지 음식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걱정이 있었어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아들들 걱정. 여기서도 물론 걱정은 있지만 그 정도가 훨씬 덜해요. 아마 환경이 바뀌면서 생각도 달라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모래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모래들도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날려서 여기까지 왔겠구나. 나도 65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곳에 왔구나. 모래 언덕은 계속 변해요. 바람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비가 오면 색깔도 바뀌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아름다워요. 저도 이제 인생의 모래 언덕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연락해서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어봐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살고 싶긴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기가 제 집이에요. 매일 아침 모래 언덕의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바다의 일몰을 보면서 남은 인생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어요. 교사로서 30년을 살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안전한 삶만 살았었거든요. 이제서야 진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무인의 모래 언덕처럼 인생도 계속 변하는 거겠죠. 지금은 이곳이 좋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65세에 베트남에 정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창 밖으로 모래 언덕이 보여요. 오늘은 바람이 세서 모래가 살랑살랑 날리고 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이런 평안한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생각해보니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젊었을 때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설렘과 비슷한 기분일까요? 그때도 새로운 시작이었고 지금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요. 베트남 무인회에서 65세 김성문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